태수가 술에 취해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장인어른은 너무 답답하게 사셨어요. 그 시절에 조사관이면 한몫 잡는 사람도 많았다던데 청렴, 그거에서 지금 뭐가 남았어요? 연회장이 얼어붙는 순간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춘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박춘호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68세,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공직 시절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죠. 춘호는 세수를 마치고 동네 새마을회관 앞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경제뉴스에서 기업 비자금 조성 이야기가 나오자 춘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간 알아주긴 알아주나. 80년대와 90년대 국세청 조사관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조사관들은 기업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춘호는 그 힘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뇌물에 넘어갈 때도 유혹이 있을 때도 원칙만 지켰어요. 춘호야, 너도 좀 융통성 있게 살아. 그렇게 깐깐하게만 살면 어떡해. 선배들의 말에도 춘호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법이고 원칙은 원칙이었거든요. 덕분에 동기들은 모두 부장까지 올라갔지만 춘호는 계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니까요. 라디오를 들으며 춘호는 서울에 사는 딸 박지연을 떠올렸습니다. 40세 전업주부인 지연의 남편 강태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위였습니다. 외제차에 골프, 비싼 시계까지 차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춘호의 눈에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박했거든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뭔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연이 전화로 하는 말들이 신경 쓰였어요. 아빠, 태수는 좀 말이 거칠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업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말이 거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춘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변명하는 투가 묻어 있었거든요. 지연아, 너 괜찮지? 춘호가 물어보면 지연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빠. 괜찮아요. 태수가 잘해줘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춘호는 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만 섣불리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 지연이 환갑잔치 준비로 전화했습니다. 아빠 강남 호텔 연회장에서 환갑잔치 할 거예요. 태수가 모든 준비를 다 해준다고 하네요. 춘호는 망설였습니다. 시골 늙은이가 그런 화려한 자리에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그런 큰 잔치는 안 해도 되는데. 아빠, 이번엔 꼭 와주세요. 아빠 환갑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태수도 아빠를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춘호는 그래 하고 짧게 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옷장에서 30년 된 정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검소한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 옛날 조사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는 사업가들, 뇌물을 건네려다가 춘호의 차가운 시선에 손을 거두는 사람들.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조사를 받으면서 말했었죠. 조사관님,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좀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춘호가 대답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회사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죠. 그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던 기억이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해서 접대비로 쓰고 있었거든요. 춘호는 정장을 다시 옷장에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예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특히 사위 태수의 과도한 허세가 신경 쓰였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뭔가가 있었거든요. 며칠 뒤면 환갑잔치였습니다. 춘호는 딸을 위해서라도 좋은 모습으로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춘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거든요. 환갑잔치 당일 강남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춘호는 30년 된 정장을 입고 연회장 입구에 서서 잠시 멈칫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붉은 카펫이 깔린 바닥, 그리고 정장 차림의 하객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아빠, 지연이 달려와 춘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은 딸의 얼굴에는 화장이 짙게 되어 있었지만 눈가에는 어딘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와, 장인어른 오셨네요. 태수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비싼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 명품 시계가 조명에 반사되며 번쩍였어요. 하지만 춘호는 태수의 악수를 받으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춘호가 담담히 인사하자 태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모료, 장인어른 환갑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아, 저쪽에 주요 하객분들 계시니까 인사드리러 가시죠. 태수가 춘호를 이끌고 가는 동안 춘호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태수와 비슷한 또래의 사업가들로 보였어요. 비싼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춘호 선생님을 위한 환갑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스크린에 춘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흘러나왔어요. 국세청 조사관 시절의 모습들이었는데 어떤 사진에서든 춘호는 늘 검소한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춘호를 바라봤지만 춘호는 왠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화려한 자리에서 소개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잔치가 진행되면서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고 있었는데 술이 들어갈수록 목소리가 커졌어요. 춘호 옆에 앉은 지연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갑자기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장인어른, 환갑 축하드립니다. 태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공무원 하다가 은퇴하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누군가 작게 기침소리를 냈어요.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야.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렸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장인어른은 너무 답답하게 사셨어요. 그 시절에 조사관이면 한몫 잡는 사람도 많았다던데 장인어른은 뭐 청렴?
그거에서 지금 뭐가 남았어요? 태수는 웃음이 터지길 기대했는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웃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춘호는 마이크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내면에서는 분노가 올라왔지만 춘호는 분노보다 먼저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연이 울음을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지연이가 버티고 있는 집이다. 여기서 내가 폭발하면 딸이 더 무너진다. 춘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때 태수의 친구로 보이는 남자가 술잔을 들고 춘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사위가 요즘 세무조사 걸릴까봐 엄청 예민합니다. 하하.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다음 말에서 춘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요즘 비자금 단속이 세다던데 장인어른이 그쪽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비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춘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습니다. 그 단어는 평생 춘호가 잡아낸 사람들의 숨결과 같은 말이었거든요. 춘호는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비자금이요? 아, 뭐 요즘 중소기업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그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춘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수를 똑똑히 바라봤어요. 태수는 춘호의 시선을 받고는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장인의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잔치는 계속 진행됐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춘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비자금, 세무조사, 그리고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위. 오랜 경험이 춘호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난다고요. 지연은 계속 울음을 참고 있었고 태수는 술을 더 마시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호만은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 춘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30년 조사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잔치가 끝나고 호텔 주차장 계단에서 지연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더욱 처량해 보였어요. 아빠, 미안해요. 태수가 원래 저런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춘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술이 아니라 속에 든 게 나오더라. 지연이 더 울먹이자 춘호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때 태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 가져왔거든요. 태수는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술 냄새와 함께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춘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태수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는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오늘 좀 과했죠.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변명하는 투가 묻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진짜 죽겠습니다. 회사가 돈이 안 돌아요. 춘호는 창밖만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돈이 안 도는 회사는 딱 두 종류야. 태수가 피식 웃었어요. 뭔데요? 춘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짜 장사가 안 되는 회사. 그리고 돈은 도는데 일부러 안 도는 척하는 회사. 태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춘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춘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 거래처 세금 계산서 자물쇠로 많이 끊지? 태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장인어른, 무슨 소리? 그리고 법인카드로 골프 치고 접대비는 판촉비로 돌려. 춘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확했습니다. 마치 30년 조사관의 경험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비자금은 보통 돈의 흐름을 끊어서 만든다. 너 지금 그거 하고 있어. 태수는 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장인어른, 어떻게 하십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이미 다급해져 있었어요. 춘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잡던 사람이었어. 그 순간 태수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늙은 장인이 내 회사에 약점을 쥐고 있다.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이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라는 것, 오늘 잔치에서 자신이 한 말들, 그리고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비자금 얘기까지. 장인어른 혹시 뭐? 춘호가 차갑게 물었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탈세범들을 상대했던 그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를 살리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했고,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한다? 춘호가 되물었습니다. 그런 말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나?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춘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물쇠로 빼돌린 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돌린 돈, 가짜 인건비로 처리한 돈. 대충 얼마나 될까? 태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춘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어떻게 30년 조사관이 허투루 먹은 밥이 아니야. 춘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태수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비밀리에 해왔던 모든 일들을 장인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장인어른, 제발, 이건 정말. 태수가 애원하듯 말하려는데 춘호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나 여기서 내릴게. 장인어른. 태수가 급하게 불렀지만 춘호는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너, 조심해. 춘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태수는 차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우습게 보았던 시골 장인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다니. 춘호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런 남자와 살고 있다니. 더욱이 태수의 반응을 보니 자신의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비자금 조성, 탈세. 그런 짓들을 하면서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택시가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춘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춘호는 오랜만에 서재에 있는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봤습니다. 조사관 시절에 정리했던 각종 탈세 수법들이 적힌 자료들이었죠. 역시 춘호는 자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형적인 중소기업 탈세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지연이 그런 남자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춘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은퇴 생활은 이제 끝이었어요. 며칠 뒤 태수의 회사에 세무조사 예고가 떨어졌습니다. 사무실에는 90년대 드라마처럼 공포가 깔렸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누구한테 찍힌 거 아니에요? 요즘 세무조사 무작위로 하는 거 아니라던데. 태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환갑잔치 이후 며칠 만에 세무조사 통보가 온 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이게 우연이야? 말이 돼? 태수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춘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응. 춘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혹시 장인어른이 뭔 짓을 하신 건 아니죠? 무슨 짓? 세무조사요. 환갑잔치 이후로 며칠 만에 조사 예고가 왔어요. 태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춘호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세무조사는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장인어른, 우리 집안 망하게 하실 겁니까? 그때 춘호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 환갑잔치에서 내 목을 밟았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춘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참아도 돼. 나는 늙었으니까. 하지만 지연이 울게 만든 건 못 참겠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믿던 재무팀장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우리 좀 곤란해졌어. 무슨 일이십니까? 세무조사 들어와. 그런데 자네가 모든 걸 뒤집어 써야겠어. 김 과장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대표님, 그게 무슨...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네가 비자금 조성했다고 해.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어. 자네도. 내가 나중에 잘 보상해 줄 테니까. 김 과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태수를 믿고 따랐는데 이런 식으로 버림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대표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잠깐만 고생하면 돼. 나중에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김 과장은 태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태수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날 밤 김 과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김 과장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사모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대표님이 저를 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뭐라고요? 그 장부들 따로 복사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김 과장의 말에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장부요? 비자금 관련 장부들이요. 대표님이 직접 지시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수야,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잖아. 세무조사 들어오면 좀 버텨야지. 태수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어요. 혹시 정말 문제될 만한 일은 없는 거지?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를 믿지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내 아빠가 뭔가 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연은 움찔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걱정? 내가 뭘 걱정해? 내 아빠가 우리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태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어요. 내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환갑잔치에서 뭔가 눈치챈 거야. 지연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한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게 됐거든요. 다음 날 김 과장이 USB 하나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실 때를 위해서.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정말 태수가 그런 일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도 처음에는 그냥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다 불법이더라고요.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응, 지연아. 아빠 혹시 정말 아빠가 뭔가 한 거예요? 춘호는 잠깐 침묵했어요. 지연아, 아빠는 법에 따라서만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럼 태수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해야 할 일이야. 춘호의 말에서 지연은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USB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 당일 아침, 태수는 일찍 회사에 나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만질 수도 없었어요. 김 과장은 어디 갔어? 아직 안 왔는데요. 직원이 대답하자 태수는 불안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에 김 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니. 오전 10시 세무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온 것 같았어요. 먼저 회계장부부터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뒀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건네는데 조사관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재무 담당자는 어디 계십니까? 김 과장이. 아직 안 왔네요. 연락해 보겠습니다. 태수는 급하게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태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조사관들이 확인하는 항목들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자문료 명목으로 지출된 이 부분, 실제 자문 내용이 뭡니까? 그건 경영 자문이고, 자문받은 회사가 실제로는 대표님 천안 명의로 되어 있네요. 태수의 식은땀이 났어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판촉비로 처리된 골프장 이용료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조사관들의 질문은 계속됐고 태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술에 완전히 취해 집에 돌아왔어요. 지연은 남편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태수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다 망했어.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어요. 내 아빠가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세무조사관들이 우리 회사 구석구석 다 알고 왔어. 이게 우연이야? 내 아빠가 뭔가 했어.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태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게 다 무너지는데. 그때 태수는 지연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도 내 아빠 편이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게 아니야. 조용히 해. 순간 태수의 손이 올라갔고 지연의 뺨에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결혼 10년 만에 처음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태수야. 하지만 지연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 과장이 준 USB가 있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거 알아? USB를 보는 순간 태수의 눈이 찢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구했어? 김 과장이 줬어. 태수는 미친 듯이 달려와서 지연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어요. 당장 내놓으라고. 아니면 너도 끝이야. 지연은 남편의 변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본 성공한 남편이라는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태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해. 이야기? 지금 이야기할 때야. 태수는 지연의 목을 움켜잡았어요. 그 USB 어디 뒀어? 당장 내놔. 지연은 무서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안 줘. 이건 나도 알 권리가 있어. 그 순간 태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아빠 때문이야. 내 아빠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2시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연은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뺨이 아직도 얼얼했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택시 안에서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10년 동안 남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는데 그게 모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짓이었다니. 친정 문을 두드렸을 때 춘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춘호는 말이 안 나왔어요. 붉어진 뺨, 떨리는 손,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 지연아. 춘호는 딸을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지연은 그때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춘호는 딸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지연은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빠, 이 안에 태수가 한 일들이 다 들어있어. 춘호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들을 확인하는 춘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춘호는 중얼거리며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물쇠 명목의 비자금 조성, 가짜 거래처를 통한 돈 세탁, 접대비 조작, 전형적인 탈세 수법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빠, 나 정말 바보였어. 이런 줄도 모르고. 지연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춘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속은 거고 태수가 잘못한 거야. 그날 밤 춘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다. 30년 조사관의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춘호는 딸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참는 게 아니야. 지연은 밤새 울어서 부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그래도 태수는 내 남편이고 남편이라고 해서 널 때려도 되는 거야? 춘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90년대에는 이혼이 흉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폭력이 흉이야. 내가 숨는 게 흉이야. 그 말은 지연의 마음속에 오래 묶여있던 매듭을 풀어줬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춘호는 USB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으로 자금의 흐름을 정리했어요. 자물쇠로 빠져나간 돈 2억,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세탁 3억, 가짜 인건비로 처리된 접대비 1억, 총 6억 원이 넘는 탈세였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처분감이야.
춘호는 수첩에 돈의 흐름을 그려봤어요. 마치 예전 조사관 시절처럼 말이죠.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법을 악용하라는 게 아니다. 법대로 살자고 말할 거야. 내 남편에게. 춘호는 자신의 오래된 인맥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정정당당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정폭력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 춘호는 지연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상담사는 지연의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행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두셨나요? 아니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즉시 신고하시고요. 상담을 받고 나오면서 춘호는 딸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집에서 잠깐 생활하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한편 태수는 회사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세무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김 과장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더욱이 집에 돌아가 보니 지연도 없었습니다. 지연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빈집에서 태수는 미쳐갔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춘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지연이를 어디 숨겨두셨습니까? 숨긴 게 아니야. 딸이 스스로 온 거야. 지연이를 당장 돌려보내세요. 춘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너, 지연이를 때렸다며. 태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야? 춘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태수야, 너는 지금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어. 탈세와 가정폭력. 장인어른, 제발.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법대로 할 거야. 전화를 끊고 춘호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결정해. 아빠가 도와줄게. 지연은 며칠을 고민했어요. 10년 결혼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가 직접 친정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술에 취해서 말이죠. 지연아, 나와. 당장 나와.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는 태수를 보며 춘호는 나갔어요. 태수야, 술 깨고 와라. 장인어른, 제 아내를 돌려주세요. 내 아내, 지연이는 사람이야. 물건이 아니야. 태수는 춘호를 밀치려 했지만 춘호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태수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증거가 되고 있어. 그때 지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태수야, 그만해. 지연아, 집에 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야,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내가 한 일들 다 알게 됐어. 회사 일도 나한테 한 일도. 태수는 절규했습니다. 그런 거 다 잊고 우리 다시 해보자. 잊을 수 없어. 그리고 잊고 싶지도 않아.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나는 10년 동안 내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태수는 마지막으로 춘호를 노려봤어요. 장인어른, 이 모든 게 장인어른 때문입니다. 춘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다, 태수야. 이 모든 게 내가 한 선택 때문이야. 그날 밤 지연은 이혼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아빠, 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춘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잖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이었어요. 춘호는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어른의 품격과 내공.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선택이구나.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가 다시 춘호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완전히 초췌했습니다. 촌집 마당에 외제차가 들어서는 모습이 마치 90년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태수는 차에서 내려 춘호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춘호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니 미리 준비하는 거였죠. 왔구나. 춘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딜합시다. 딜. 춘호가 장작을 패던 손을 멈췄어요. 지연 데리고 가신 건 좋습니다. 근데 USB는 내놓으세요. 그리고 세무조사도 좀 봐주시고. 춘호는 천천히 장작을 내려놓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가 무능하다고 했지. 태수의 얼굴이 어색해졌어요. 그건 제가 술에 취해서. 춘호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진실이야. 그 말에 태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장인어른,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 순간 춘호는 태수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핵심을 정확히 찔렀어요. 내 비자금 대표 개인이 아니라 내 처남 이름으로 돌려놨더라. 태수의 눈동자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걸 어떻게? 춘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숫자를 보면 사람 마음이 보여. 내가 제일 믿는 가족 이름으로 숨겨놨다는 건 너 스스로도 죄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태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1,000명의 계좌까지 알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장인어른, 정말로.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네, 뭐라고요? 전화를 끄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조직에서 돈을 요구해요. 춘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조직? 태수는 이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 시작할 때 조직폭력배한테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요. 춘호는 장작을 완전히 내려놓고 태수를 똑바로 봤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5억이었는데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지금은 10억이 넘어요. 그래서 비자금을 만든 거야?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이 비자금의 일부를 계속 요구했어요. 안 주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춘호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연이를 때린 거야?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한테 쫓기고 세무조사까지 들어오고 정신이 없었어요. 태수는 무너져 내리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그 돈 못 맞추면 나 정말 죽습니다. 춘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연이를 때렸냐?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답답하면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야? 춘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때 집안에서 지연이 나왔습니다. 태수와 춘호의 대화를 다 들었던 거예요. 태수야. 태수는 지연을 보며 울먹였어요. 지연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수야, 나 더 이상 내 공포를 내 인생으로 갚지 않을 거야. 지연아,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해결? 1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비밀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썼어. 태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야. 맞아. 나는 이제 알겠어. 지연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폭행 신고하고 USB 자료도 제출할 거야. 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그러면 나는,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지연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어요. 춘호가 도와준 덕분이었죠. 태수는 마지막으로 춘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춘호는 단호했어요. 태수야, 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 두 번이요? 첫 번째는 내 환갑잔치에서 나를 모욕했을 때, 두 번째는 지연이를 때렸을 때. 춘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어. 태수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이러면 저는 정말 죽어요. 춘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태수야, 죽고 사는 건 내가 선택한 길의 결과야. 나는 내 딸만 지키면 돼. 그날 저녁 지연은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 증거와 함께 USB 자료도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전달됐어요. 태수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망쳤어. 춘호는 태수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아니다, 태수야. 너는 내가 너를 망쳤어.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태수의 회사는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탈세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고 조직폭력배 연루 사건까지 더해져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통쾌한 복수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혼 수속을 마치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작은 상담실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상담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지연 씨는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생존이요? 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의존하게 되면 떠나는 것보다 참는 게 더 안전해 보이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상담사의 질문에 지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는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며칠 후 춘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 삶을 살아라.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아빠, 나 작은 가게 하나 해보고 싶어요. 무슨 가게? 반찬 가게요.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로. 춘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2달 후 지연의 작은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정성반찬이었습니다. 90년대 어머니들이 해주던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찜, 콩자반 같은 메뉴들로 가득했죠. 첫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아, 이 맛, 우리 엄마 손맛이네. 요즘 이런 정성스러운 반찬 어디서 구해요?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 앞에는 작은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어요. 춘호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웃고 있었어요. 호텔 연회장 조명 아래서 억지로 지었던 그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만든 버섯볶음 맛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는 작은 반찬 하나씩 더 챙겨주고. 진짜 지연의 모습이었죠. 한 달 후 지연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춘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너는 이제 정말 자유야. 자유? 응.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 사는 거야. 그날 저녁 춘호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어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정말 남는 게 있구나. 춘호는 혼잣말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창밖을 보니 지연의 가게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 팔 반찬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춘호는 생각했어요. 조용히 살아온 어른의 품격과 내공. 그건 참는 게 아니라 버텨온 사람이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구나. 며칠 후 춘호는 우체국 앞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경제면에 태수 관련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탈세 및 조직폭력 연루로 실형. 춘호는 신문을 접으며 생각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고 분노가 아니라 원칙이었다고. 그때 지연이 가게에서 나와 춘호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오늘 매출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아빠, 응?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춘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연아, 용기 낸 건 너야. 아빠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춘호와 지연은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내일은 새로운 메뉴 하나 더 추가해 볼까 해요. 뭔데? 아빠가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이요. 춘호가 웃었어요. 그거 좋겠다. 밤이 깊어가면서 동네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가게만은 따뜻한 불빛을 내고 있었어요. 춘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직하게 산 것도 결국 남는 게 있네. 겨울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춘호와 지연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말이죠. 희로애락을 모두 지나 치유에 닿은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